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오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네오텐이. 이 네오텐이라는 말은요,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고 또 장난기 가득한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깜짝 퀴즈를 드렸지만 사실 이 네오텐이라는 말은 저에게도 무척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고대 글씨를 분석해서 네오텐이한 한국인의 기질을 찾아내신 분이 바로 오늘의 파워피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시는데요. 구본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KCL의 구본진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 한번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새내기 변호사 구본진입니다. 올해 4월부터 변호사 시작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사실 흔치 않은 설명으로 새내기 변호사라고 본인의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절대 새내기 변호사, 즉 1년차 이제 막 변호사를 시작한 그런 풋풋한 변호사님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생활을 했고요. 94년부터 예. 2015년, 예. 20년 넘는 기간 했습니다. 동안 예,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렇습니다. 재직을 하셨군요. 예, 그 전에 군법무관 3년을 했으니까 법조가 24년이 넘었고요. 네. 제가 검사 생활 중에는 평검사 때는 주로 강력 검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부장 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IT, 취재권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강력계 검사를 담당하셨다고 전혀 그런 이미지와 또는 얼굴과는 예. 조금 정말 점점 들을수록 기대되고 반전인데요. 제가 강력 검사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고 또 한때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정말 구본진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과연 어떤 아이였고 또 학생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렸을 때 본인의 모습을 회고해 보시면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장난이 심했고요.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짓궂은 장난꾸러기였고 그랬습니다. 아, 말을 많이 하셨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변호사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면 그렇게 소위 수다쟁이 스타일은 전혀 아니실 듯 했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다르셨을까요? 지금도 좀 친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처음 뵌 분들은 제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집에 온 부모님 손님들하고도 몇 시간씩 떠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의 친구인, 즉 예. 어른 손님과도 몇 시간씩이나 이야기를 나누신다고요? 예. 사실은 요새는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들뿐 아니라 그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나면 얘기할 게 없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굉장히 특이하신, 어렸을 때부터 소위 남다른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짓궂고 장난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온갖 아는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짓궂고 장난도 많이 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지금 왜 이렇게 근데 점잖아지셨어요? 글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짓궂은 꼬마는 어디 갔을까요? 내면에 그대로 있겠죠. 내면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랜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네.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외면적으로 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변호사님의 그런 예전에 어렸을 때 짓궂은 개구장이의 모습이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향, 또 나중에 이제 말씀을 여쭤보겠지만 많은 것도 수집도 하시고 또 그걸 갖고 오고 이러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또 발현되는 모양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변호사님께서 지금 많은 것을 수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키워드는 변호사님의 수집광이라는 내용인데요. 예.
변호사님께서 그럼 수집광이라는 이런 이름을 달게 되기까지의 그 상황과 히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우표하고 돈을 모았고요. 그 일반 돈이 아니라 화폐나 지폐 이런 걸 모았고요.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남의 나라 화폐 이런 외국 것까지도. 돈도 모았습니다. 외국 우표도 모으고요. 그리고 로봇도 좀 모았었고. 장난감 로봇이요? 네, 장난감 로봇인데 뭐 미니카 뭐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네.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네. 모았었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를 모았죠. 그러니까 제가 월급 적은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도자기 그리고 중국 도자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민화 그리고 최근에 그린 그림들 네. 그리고 목기, 토기 뭐 이런 아주 많은 것들을 모았었습니다. 모으다가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때 결심하기를 한 가지를 모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글씨를 모으고 있고요. 글씨요? 예, 지금은 글씨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변호사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 인간 박물관이라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또한 인간 박물관 고본진 변호사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 박물관이라고 이런 별칭을 붙이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모아하셨던 아까 화폐도 모으셨고 우표는 당연히 모으셨고 또 철기, 목기, 토기 이런 것 중에서 그럼 변호사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거는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모았는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글씨고요. 글씨요. 예, 네. 그러니까 인간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한 게 어떤 기자인데 그 기자가 저한테 인간 박물관 얘기를 한 게 제가 그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모았습니다. 그 분야 두 개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집품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친일파. 예. 사실 물론 글씨를 모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 취미이시겠지만 특히나 독립운동가의 아주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파의 글씨를 모은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계기가 생기셨을까요? 제가 98년도에 미국 연수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하고 뭐 구겐하임 이런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컬렉션을 기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의 기증관들이 많던데 나도 기증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거를 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게 독립운동가의 친필 글씨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분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독립유공자분들 또 친일파 글씨를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요. 한번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몇 점 들고 왔습니다. 네. 몇 점만 보여드리면 이 글씨는 누구 분이실까요? 김좌진 장군 글씨인데요. 김좌진 장군님은 그 청산리 대첩의 예, 그분?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김좌진 장군님의 직접 예, 친필 글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글씨도 굉장히 잘 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 보면 예. 저로서는 정말 이거는 뭐 글씨라기보다는 작품이네요. 아주 글씨를 잘 썼죠. 예.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의 글씨로 알려진 것 중에 대부분이 동명이인이든지 가짜입니다. 근데 이거는 틀림없는 진품이고요. 네. 중국에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무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글씨를 보니까 제 글씨가 참 부끄러워지는 정도. 너무나 훌륭한 친필을 갖고 계시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글씨 연습을 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글씨가 힘이 강하고 네, 말 이 그대로 힘이 장군의 있는 글씨 장군의 느낌이네요. 글씨죠. 네. 이 김좌진이라고 써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김좌진. 예, 김좌진 이렇게. 재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재배군요. 예, 2번 절한다 이런 뜻이죠. 예. 네. 이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이 윤명구라고 하는 여기 윤명구라는 분인데 그 집안 사람인데요. 네. 거기다 보냈는데 고모님 회갑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잘 지내느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예.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혹시 저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글씨인 것 같기도 손병희 한데. 선생님의 예.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민족 대표 33인의 33인 중에 또 대표이셨던 대표였죠. 예. 바로 그 손병희 선생님의 친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근데 볼 때는 얼핏 그림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도교에서 이런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병의 글씨가 두 점이 있는데 한 네. 점은 굉장히 큰 거고요. 이건 작은 건데 그 큰 거는 액자가 돼 있어서 집에 걸어놨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도장이 아니라 그러면 네. 도저히 손병의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도장이 손명희 선생님의 소위 지금으로 치면 무슨 개인 인감 같은 건가요? 이게 그분의 도장이었을 건데 수월집의라고 써 있죠. 예. 이게 수운 최재우, 아. 해월 최시영의 을 뒤를 이은 의암이란 뜻으로 썼을 겁니다. 아, 어디가 수월? 수월집의라고 써 있죠. 아. 이게 수운 최재우고요. 숫자, 월자, 월자고 집자, 집. 집행한다 집자고요. 예. 의자, 아, 이게 의자군요. 예, 의암이었죠. 허가 어. 갑진년에 쓴 건데요. 네. 이게 오세창 선생님의 손자한테 제가 구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또 손병희 선생님의 그림과 같은 글씨 작품을 보니까 예, 예. 아, 그분의 정말 이 생생한 숨결 같은 게 글씨를 통해서 전해지네요. 예. 사실은 지문만큼이나 그 각각의 모든 개개인의 사람의 글씨체가 또 예,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해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못한 게 아직도 아쉽고요. 작지만 굉장히 귀하고 좋은 작품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 한 작품 정도 예. 더 이번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친일파 글씨인데요. 아, 이거는 친일파. 이거는 이완용 선생이죠. 예. 아, 나름 유명한 또 그렇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 예. 씨의 글씨군요, 이게. 예. 근데 이완용이 당대의 명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그렇죠. 제가 나름 보기에는 굉장히 뭐 재상이었긴 꾸밈이 하죠. 강한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서단을 혼자 그 뒤 흔들 정도의 권세가 있었고 네. 좋은 글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필선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이 필선이라면 그러니까 선 흐름이 네. 그러니까 선이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좀 이게 약간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친일파 글씨의 특징입니다. 친일파 글씨의 특징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친일파 글씨의 특징이 있고요. 예. 제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분석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학자와 이 업무를 병행하신 정말 대단하신데요. 지금 저는 아까 우리 김좌신 선생님의 글씨 아까 예. 잠깐만 좀 예. 같이 대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김좌진 청산리 대첩의 그 장군님의 글씨 그냥 봐도 말 그대로 무인의 기질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도 있고 그리고 담백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이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 씨 이 글씨를 보면 글쎄요 굉장히 말씀해 주셔서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글씨의 나름의 어떤 기교 또는 이 글씨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조금 허식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전혀 다른 꾸밈이 강하죠. 느낌이라는 게 같은 한자를 써도 아, 이런 게 바로 또 글씨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생과 인성이라는 게 또 느껴질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글씨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인간 박물관이자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에 대해서 저 할 말 있어요 라고 한 말씀 해주실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준비된 화면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예, 제가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또 제품화를 할 때 이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을 좀 찾다가 구본진 변호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법적인 거 외에도 이제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작업한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모티브로 작업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약간 순진한 부분이 많고 어린아이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많으신 게 좀 놀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약간 토이라는 부분도 어울려가지고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토이즈의 이재혁 대표님의 지금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아트 토이도 좋아하시는군요. 아트 토이도 수집하시나요? 예, 본격적인 수집은 아닌데 제가 아트도 좋아하고 토이도 좋아하니까 아트 네. 토이도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방에 가지고 계신 이 귀여운 장난감이 예. 혹시 아트 토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아트 토이가 이런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모양을 한 토이인데요. 아주 예. 귀엽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난감에 단순한 그냥 채색을 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소위 화가 같은 작업이 들어간 거 예, 이런 게 그렇습니다. 아트토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그냥 공산품인데요. 많이 네. 만들어서 많이 복제를 해서 파는 거고 네. 이 작품은 이제 딱 하나만 있는 건데 아, 소위 말해서 한정판 예, 그런 딱 한 거군요. 점만 만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작품 재밌어서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는 이제 소위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 이런 장난감이지만 이 장난감에 어떤 작품으로서의 또 멋진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이 작품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게 아트토이고 지금 아트토이를 좋아하게 계시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래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고요. 로봇도 좋아하고 했는데 예전에 그 개구장의 그렇습니다. 꼬마의 모습을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군요. 예, 한참 입고 있다가 이제 아트 토이를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귀엽고 예쁘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구입하셔서 집이나 사무실에 놓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리시거나 만드시는 것까지는 아니시고요. 하나 해봤는데 잘 안 네. 돼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트토이라는 이런 나름의 예술 작품 분야 이런 걸 오늘 또 처음 봤네요. 예. 오늘 변호사님과 만나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다방면을 알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요. 제가 오늘 변호사님의 그동안의 이력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 제 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검사로서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법조계 업무를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검사 생활. 물론 절대 쉽거나 녹록하지 않으셨을 테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 그 중에서도 이건 죽어도 잊지 못할 사건이다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건들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검사로서 한 건 한 건이 다 소중하고 또 중요하지요. 근데 뭐 지금 생각이 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제가 목포지청에 근무를 할 때 네. 조직폭력 배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언제쯤이셨을까요? 그게 96년부터 8년까지인데요. 예. 그때 조직폭력 배수사를 하면서 그 두 개의 파의 조직폭력배들을 한 100여 명 구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의 조직폭력배들이 와해가 됐죠. 예. 예. 그때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혹시 뭐 위협을 당하시거나 뭐 또는 협박을 당하시거나 예전에 왜 한때 그 조직폭력배가 주인공이었었던 무슨 영화니 드라마가 또 우리나라에 풍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직폭력배들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협박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워낙 많이 구속을 하고 목포라는 데가 그 사이가 좁다 보니까 제가 식당을 갔더니 뭐 제가 구속했다가 출소한 사람을 네. 만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 절대 반갑게는 말씀하시지 못하셨을 거고 저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또는 내 가족을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그 폭력배는 저한테 와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과천선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은 공무원과 달라서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들은 또 범죄를 하고 또 구속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나와도 공손하게 하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합니다. 또 언제든지 또 외나무 다리에서 검사 대 피의자 신분들을 만날 수 있기 네.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예. 그런 아까 강력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의 이미지로는 오히려 학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럴 듯하게 그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강력계 검사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예. 그런 목포에서의 동일한 활약을 또한 대구에서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평검사를 하면서 계속 조직폭력 마약 수사를 했는데 뭐 제가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부터 계속 그렇게 했고요. 목포 갔다가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서 이제 동성로파 두목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로파 두목이 그 동성로가 이제 대구의 중심지인데 네. 동성로파가 가장 큰 그 폭력 조직이고요. 근데 그 동성로파 두목이 그 당시에 그 건달들의 네. 전체 모임의 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이름이 있는 깡패였는데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그때 제가
그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두 대 나누어 하고. 실어서 그 식당에 간 거를 식당을 둘러싸고 네. 잡았습니다. 무슨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셨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 경북 도경에 부탁을 했는데 경북 도경에 저희 연수원 동기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두 대분의 병력을 보내달라. 네. 그리고 왜 그런지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수사협조로 두 대분의 경찰 병력을 받으실 만큼의 신뢰가 있으셨나 본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아무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워낙 뭐 정관계에 힘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못 잡는다 그런 말이 워낙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네. 먼저 말을 해주면 혹시 못 잡았을 때 네. 그 비밀 새나갔다는 그런 의혹이 오해를 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죠. 예. 자, 근데 또 마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약이라든지 또 환경 범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고 그러신데 구본진 검사, 지금은 변호사님이시면 그땐 검사, 구본진 검사가 맡으면 항상 1등을 하셨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서울 동부지청에 근무할 때 이제 제가 마약 수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전국에서 실적이 1위였고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이 생기고 첫 마약 밀수 사건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네. 500g 정도를 밀수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걸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5kg 밀매 사건도 제가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제가 한 1년쯤 하면서 한 60명 정도를 구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수구를 통해서 뭐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버리고 한 사람들을 적발을 네. 하고 가짜 휘발유 만드는 사람들 적발하고 해서 한 60명 정도를 구속해서 저희 방 직원들이 뭐 장관상을 3명이 받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든지 뭐 한강 오염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들은 뭐 이게 뭐 얼마 되겠어? 뭐 문제 되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큰 환경 범죄 아니겠어요? 전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이제 환경 사건들 또 아까 조직 폭력 사건들 마약 사건들 그런 걸 해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수사는 다 어려운데 제가 하기 힘들었던 게 마약 수사였고요. 마약 수사가 어려운 게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하기가.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단순한데 뭐 마약은 투약이거나 거래니까 네네. 아주 심플하죠. 사건은 심플한데 그 사람들이 워낙 다들 이상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진술도 워낙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렇죠. 남한테 떠맡는 건 보통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명백한 현장 증거가 없으면 참 증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자백이 아니더라고요. 예,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법조계 최초 또는 법조계 최고라는 수식어뿐 아니라 법조계 혁신의 장본인이다 이런 말 또한 구본진 검사님 시절에 따라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최초와 어떤 혁신이 또한 있으셨을지 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뭐 혁신을 이끌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저는 항상 어떤 게 가장 필요할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2006년도에 대검찰청 공판 송무 과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판과 송무를 총괄하는 곳인데 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의 법정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배심 재판이 들어올 거다. 10년 전에 이미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생각을 했는데 네. 10년 뒤쯤 들어올 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배심 재판이 들어올 때 대비를 해서 그때 배심 재판과 관련된 책자를 번역을 하고 검사들을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스피치 교육을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스피치와 연극 기법을 검사들에게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얼핏 보통 이제 소위 물론 이제 공판 재판을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 간혹 요새 소개되는 것처럼 그런 법정의 풍경이기는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게 더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스피치와 연극 기법을 검사에게 도입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가르치셨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배심 재판과 배우가 되시라는 건 아니실 거고. 비배심 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배심 재판은 연극 기법과 스피치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배심은 설득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 거죠. 공감을 끌어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심 재판과 비배심 재판은 말하기가 완전 다른데 배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거를 준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나운서들도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연극인 네. 그런 분도 초빙을 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한 거죠. 또 미술법 또 글씨에 대한 수집 아까 글씨 수집 말씀하셨는데 미술법이라는 건 뭘지요? 이게 최초에 쓰신 논문이 미술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트로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아트로요? 예, 그러니까 미술법이죠. 미술법을 하는데 제가 원래 미술을 좋아해서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석사와 박사 논문을 전부 다 미술로 썼고요. 제 그 미술과 관련돼 있는 저작권도 쓰고 뭐 거래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위 논문 중에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네. 미술법으로. 예. 정말 참 들을수록 새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구본진 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피치와 연극 기법을 도입하셔서 검사들에게 배심 제도에 대한 대비를 시키셨던 이 구본진 변호사님께 직접 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검사들한테 연기를 좀 가르치자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죠. 검사님들이 웬 연기를 하실래나 그랬더니 찾아가 뵀더니 이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검사들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좀 지녀야 되겠다. 구 검사님께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셨고 본인이 생각했던 연기 이상으로 이것은 사람이 어떤 진정성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그 방법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되신 모습을 보니까 훨씬 이렇게 자유로워지신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딱 고든 나무였다면 이제 꽃이 피시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10년간 구본진 변호사님과 친분을 나눠오신 이영란 교수님의 인터뷰 굉장히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구본진 변호사님 역시 이영란 교수님께 한번 화답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스피치 교육을 많이 했고요. 저랑 같이 강의하시면서 정말 매섭기도 하고 너무 잘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1년간 검사로서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하시면서 밤도 많이 새우시고 공소장에 수사에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책까지 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근데 그중에서 오늘 그중에서도 아끼시는 책 3권을 조금 가지고 나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책, 변호사님께서 직접 저출하신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책을 쓰거나 번역한 게 9권인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혼자 쓴 것도 있고, 뭐 공저도 있고 그렇습니다. 9권이나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번역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미술가의 저작 인격권이라고 제 박사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아트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예, 담겨 박사 있군요. 논문을 서울대에서 출판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이 된 책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책은요? 예, 이게 이제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이고요. 이 부제가 글씨로 본 항일과 친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의 글씨 또 독립운동가의 글씨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뭐 수집에 따른 내용들을 쓴 거고요. 네, 이 책의 그럼 결론이 소위 필적은 말한다는 필적은 그 사람의 성격, 인생 모든 것이 필적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와닿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필적을 말한다라는 게 그럼 이 내용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이게 어떤 결론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필적을 말한다일 텐데 여기에 조금 재밌는 내용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은요.
이게 독립운동과 친일파 글씨를 모으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건지, 또 글씨를 분석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요. 저는 이 책은 정말 한번 읽고 싶다. 어떤 내용일까 좀 예. 궁금한데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올해 3월 달에 낸 책인데 어린 아이 한국인이란 책입니다. 이거는 제목만 들어서는 얼핏 이 예. 내용이 전혀 감이 오질 않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석한 책인데요. 네, 고조선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개념이 처음 생긴 게 그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민족의 원형이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내면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연구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 고조선 하면 뭐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역사에서 배웠던 어떤 뭐 팔조법금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뭐 환웅 뭐 이런 정말 전설을 떠나 뭐 신화까지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예전인데요. 예. 그런 고조선 이런 내용을 담을 만한 자료나 널리 알려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죠. 토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무덤이 남아 있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고조선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네. 그거를 연구를 했고요. 네. 저는 고신라,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신라, 그 중에서도 6세기 초반에까지의 신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글씨를 분석해서 한민족의 원형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 현재까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제목이 어린아이 한국인이라고 붙이셨던 것은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되신 걸까요? 예, 저는 한국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네. 고민을 했는데 네오텐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오텐이요? 네오텐이, 그러니까 네. 네오텐이가 그러니까 독일어인데요. 네오가 뉴란 뜻이고요. 네. 테니는 성향, 네. 그러니까 젊은 성향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의 그 형상 그리고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 게 네오텐 현상인데 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네오테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오테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뭐 동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오테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족이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글씨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냈고요. 어린아이의 글씨에서 나오는 특성, 그러니까 뭐 천진난만하다, 뭐 네. 이런 것들인데 그 글씨 분석을 통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서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오테니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는 원숭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조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모가 짧다, 네. 뭐 두개골이 얇다, 뭐 팔이 짧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인류가 가장 진화했다라고 보는 게 네오테닉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 인류학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네오테니 현상이 우리나라 어떤 한민족 또 많은 물론 전체 인류의 보편적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한민족의 어떤 쭉 관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처럼 그런 밝고 명랑하고 장난스러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 예. 이런 뜻이군요. 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예. 아, 이제 좀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럼 아까 그 필적은 말한다 이런 걸 보면은 소위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뭐 남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온 여러 사람들은 그 살아온 사람들의 그 나름의 독특한 성향이 글씨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글씨가 곧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동서양 막론하고 계속 있던 얘기고요. 예를 들어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일반적인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글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어른들 특유의 그런 글씨체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쓴 글씨를 애가 쓴 글씨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그 글씨를 막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글씨체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글씨체를 바꾸는 것은 너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예. 약간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 힘도 좀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글씨체를 바꾸면 정말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인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바뀌죠. 그러니까 서예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서예를 공부를 하고 한석봉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뭐 김상숙 같은 분들이 며칠씩 쉬지 않고 글씨 썼거든요. 그 이유가 글씨를 잘 쓰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의 오랜 전통이 그랬고 링컨이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성경을 크게 읽었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의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존경하는 사람의 예, 글씨를 그렇죠. 벤자민 띄우는 프랭클린하고 조지 워싱턴의 글씨를 네. 똑같이 따라 썼다는 거죠. 네. 그 자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어, 글씨를 그 사람의 글씨를 통해서 바꾸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되고 바뀐다는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예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글씨를 쓰면 인격이 수양된다라는 말은 네. 글씨가 사람을 바꾼다는 뜻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글씨를 예쁘게 써라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글씨는 곧 너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면 글씨가 예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엄마로서 그냥 괜한 허풍을 하는 건 아니겠군요. 아니, 그럼요. 예. 네. 본진 변호사님은 이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해서 또 남다른 견해와 또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지적재산권의 발전과 또 그 분쟁에 대해서 구본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지재권이 발전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이요? 예, 공자의 학설은 공자는 자기 주장이 없거든요. 공자의 주장은 주나라 초기의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의 주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돌아가는 게 공자 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술이편이라는 게 있죠. 이제 술이부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나는 옛 것을 전할 뿐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술이부작. 부작, 예. 예. 그건데 그게 지재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회 공동의 것이지 개인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소위 카피라이트라는 그 저작권의 영문 번역에 대해서 오히려 카피 레프트라는 운동이 예전에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은 혼자만의 독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공자의 사상. 그러니까 예. 세상에 지식이 이만큼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조금을 더해서 뭔가가 탄생이 되는데 네. 그럼 그게 누구 거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게 사회의 걸로 본 거죠. 네, 함께 모두가 함께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누려야 할 재산, 뭐 또는 그렇죠. 지식. 예. 네. 근데 지금 지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만든 사람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별로 주장이 많지 않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고 하면서 지재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 신경숙 작가님, 뭐 누구나 다 이 작가가 누군지 알만한 그런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표절 사태에 휘말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표절이 뭔지 또 이런 유명한 작가도 표절에 대한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구본진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한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신경수 작가의 표절 논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내가 신문을 봤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유명 작가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작가가 표절을 했다 이런 시비에 휘말린 게 아마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로마 시대부터 남의 글을 갖다가 자기의 글로 발표하는 것들은 범죄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의 글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 것인 양 쓰는, 남의 창작물을 자기 것인 양 쓰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반드시 정리가 되고 가야 될 문제고요. 음악 저작권 문제가 정리가 좀 됐고요. 이제 어문 저작물이 이제 문제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주제권 문제가 큰 방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세계 국제 표준에 맞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먹방의 시대를 넘어서 쿡방이라고 하죠. 정말 매력 있는 남자가 되려면 요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할 만한 그런 이제 단연 요리를 잘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다른 셰프가 조금 다른 요리사가 자신의 레시피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옮긴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레시피를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리법에 대해서는 지금 분쟁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 순위를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요리법도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의 개념은 아이디어하고 표현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요리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게 네, 레시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레시피 책을 내는데 거기에 사파가 들어간다, 무슨 그 도판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표현에 특별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베끼면 그거는 침해될 수 있겠죠. 네네. 그 레시피를 보호하기 참 어려운데요. 특허 등록이 가능할 텐데 네.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필요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예. 또 예전 것보다 더 나아져야 발전해야 하고. 되죠. 네. 근데 요리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네. 뭐 초코파이를 만든다 그러면 종전과 얼마나 발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특허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보호가 어려워지는 게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지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금고 안에 넣어놓고 직원들한테 뭐 절대 보안 공개하지 않고. 유지 각서를 받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구본진 변호사님으로서의 말씀을 쭉 듣다 보지만 그래도 이제 변호사는 말 그대로 새내기 변호사이신 반면에 지난 21년간의 그 검사로서의 여러 가지 순간적 상황이 또는 많은 그 케이스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가실 텐데요. 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나간 과거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혀 새로운 정말 학자와도 같은 그런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막상 가끔씩 나 예전에 검사 생활이 좀 그리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 않으실까요? 검사 생활을 즐겁게 했고요. 뭐 후회가 없으니까 뭐 그때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구본진 변호사님의 예전의 분, 예전 인연과 연관된 분을 한 분 모셔서 이분의 듣는 구본진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네, 구본진 변호사님과 저는 이제 30년간 이제 그 오랜 친구입니다. 재수 시절에 재수 학원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디 같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그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빨리 이제 법 쪽에 입문하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도 마시고 했지만 자기 공무에 대해서 우리 친한 친구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저도 소설가고 이 친구들도 기자고 뭐 그 사회부장도 있고 뭐 이러는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경험들을 많이 겪었죠. 이 사람은 마약 수사 담당하고 했지만 저 한마디 30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그 사석에서는 주로 자기 공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아, 이 사람이 참 공과사가 분명하구나. 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좋은 태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It's alright if you tell me. It's alright if you don't. It's alright if you look me in the eyes. I'm hoping you won't. Can it wait until morning? Will that upset your plan? Your plan that has you leaving me to find the distant land. 'Cause you're still the girl that's got to go. So what you didn't say to me then, please say to me now. 자, 정말 제가 이제 구본진 변호사님 오늘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검사로서의 구본진, 변호사로서의 구본진, 저는 한편 학자로서의 구본진 변호사님의 모습도 많이 보고 갑니다. 이런 구본진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내 인생의 못다 이룬 꿈 또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미술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고대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문화요? 예. 네. 특히 한류와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류가 앞으로의 대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고대 한민족의 특징일 텐데 네.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류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한물 같다, 하나는 대세다 이렇게 해서 대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세인 한류가 외국에 많이 퍼져나가고 그게 외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본진 변호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법조에 기반이 있는 분으로 근데 그런 분의 관심으로 글씨체를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토이아트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어떤 유아스럽기도 하지만 아주 담백한 해학적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민화와 같은 그런 느낌을 담긴 아트 토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한 수집품도 갖고 계시고 또 변호사로서 앞으로 활약하실 우리 구본진 변호사님의 정말 인생과 그 활약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글씨를 연구해 보면서 느낀 건데 글씨만큼 손쉽게 그리고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글씨를 자기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분들의 글씨를 따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 써보면 본인도 그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양에서는 남의 글씨를 연습을 하면 보통 6주 정도 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글씨 따라서 한번 써보십시오.